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세계 제조업 1번지인 중국 경제 정도 되면 당연히 좀 투명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되지 않는 한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 권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 논리를 자꾸 죽이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자꾸 죽이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더 부풀어 올랐는데, 이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의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수합은, 우리가 하는 수합이라는 건 외환 위기 때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합을 써가지고 환율 조작을 합니다. 그 이게 거의 천재적인 꼼수인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투명한 시장 논리가 다 빠개져 가지고 다 빠개져서 이제는 뭐 더, 그러니까 그냥 관시 아니면 투기, 해칭 이런 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중국 환율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다, 환율을 의도적으로 뭐 낮춘다 이런데, 가만히 중국 하는 거 보면 환율을 방어한단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지하게 발악을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을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야? 한마디로 이제 닥치고 수출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환가치 하락이 나쁘질 않죠. 그런데 중국은 환율 방어, 환가치 방어에 상당히 진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PD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른다,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적당한 환율, 그 소프트 스팟이 있어요. 중국이 그 소프트 스팟을 아주 민감하게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수출을 위해서 보면 환율이 높은 게 좋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PDF를 생각하면 환율이 낮은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정책을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 제 용어입니다. PDF가 충족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PDF가 충족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안화 가치를 최대한 낮춰놓은,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한 그 구간, 예민한 브라켓에서 위안화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보다 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선이 되겠죠. PDF란 건 뭐냐? 프라이스 인플레죠. 특히 이제 중국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등의 생필품이랑 관계된 것에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공환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정치 불안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엔 debt입니다. 빚. 그러니까 차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죠. 그동안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환율이 막 올라가 버리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차관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 투자, 외투죠. 외국인 직접 투자, 외투라고 보통 하죠. 이게 뭐냐면 환율이 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내 자산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해외 자본 이탈 현상이 있습니다. 외투 이탈 현상이 있습니다. 2024년 외국인 직투 순유입, 그러니까 이거 순유입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직접 투자하고 중국 바깥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직접 투자를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유입, 네트 베이시스입니다. 이걸 보면 2023년에 이게 최저입니다. 30년 이래 최저. 불과 33빌리언 달러, 33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또한 2024년에 이거보다 더 나빠요. 2024년 지금 아직 통계 다 안 나왔는데 5개월 동안에 이땐 총유입을 따지면, 아직 밖으로 빠져나간 건 얼마인지 모르고 총유입 그냥 들어온 것만 따지면은 전해 동기비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환율 조절을 보면, 우리 같으면 환율이 뭐 30% 올랐어, 3% 올랐어, 3%라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원 잡고 한 50원, 40원 돈 오른 거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은 무지하게 민감한 거예요. 왜냐? 이 PDF, 그러니까 인플레, 그 다음에 외채 상환,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관리, 이 측면에서 환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하고, 수출을 위해서 환율을 가급적이면 높인다, 즉 위안화 가치를 가급적이면 낮춘다라는 필요, 두 개의 모순된 요구가 교차하는 굉장히 민감한 작은 범위, 작은 구간 안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 무지하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PDF가 관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한 2위쯤 되는 경제 규모에서 이 중앙 정부가 그래도 뭐 명목상 그래도 GDP가 머리 하나당 $10,000가 넘는 경제인데 중앙 정부가 이 환율을 이렇게 막 그 위세 조정,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이거든요. 막 인위적으로 지지고 볶는, 이게 이제 하다 못해서 드디어는 수합을 통해서 환율 방어 혹은 환율 조작에 나섰단 말이죠. 보통 이제 중국 환율에 대해서 7.0을 마지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에 의해서 환율이 높아져야 되는 필요하고 PDF 관리를 위해서 환율이 낮아져야 되는 필요의 그 교차점의 마지막 선이다. 이거 넘어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진다가 이제 7.0 정도 돼요. 중국이 얘를 마지노를. 그런데 환율이 2024년 전반기에 7.0을 넘어서 막 올라가서 7.3을 넘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그래프가 여기가 2024년 1월입니다. 1월이고 여기가 7월이에요. 그럼 1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7월 1일까지 상승세란 말이죠. 그래서 1월이 여기가 보통 한 7원 꼴이에요. 요거가 7원 정도 된다고 여기가 7원에서부터 7.3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0.5%, 0.4%, 그러니까 한 우리로 치면은 한 60원 정도, 60원, 50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뭐 노상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5, 60원 정도는. 중국은 이걸 팔짝팔짝 뛰는 거라, 이 정도에 대해서. 이게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로 관리를 하는 경제라고요. 인위적으로 공산당이.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7.3이 깨진 거라. 그러니까 깨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꼼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이게 중국 경제 진짜 큰일 났구나. 저런 식으로 꼼수를 쓰면 저거 나중에 경제 관리 저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망조가 단단히 든 겁니다. 그걸 더 좀 살펴보기 전에 세뇌탈출 재활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수합, 우리는 외환 수합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서는 통화 수합은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 사용하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안정화 정책이죠. 원화 갖다가 맡겨놓고 달러 갖고 오고, 나중에 그 달러 갖다 주고 그 원화 찾아오고 뭐 이거지. 우리 이걸 가지고 환율을 조작한다, 환율을 방어하는 수단이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새로운 상식을 썼습니다. 통화 수합은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지능적 수단이다. 그러니까 위안화 미래 환율을 해칭하는 효과죠. 일종의 공매도입니다. 쇼트 포지셔닝이죠. 쇼트죠. 공매도니까. 그래서 2024년 6, 7월에 이걸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한 130조, 130조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했냐? 이게 이제 이런 논리일 거 아니에요. 7.2원에 내가 위안화 주고 달러 받아온 거야. 7.2원에. 그리고 그 7.2원을 내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후에 갚기로 했어. 그 달러 주고 다시 위안화. 그때 1대 7.2로 그렇게 하고 바꾼 거라고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위안화 환율을 7.2로 레퍼런스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참조 숫자를 기준치를 때려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는 딱 어떻게 머리를 돌리냐면, 그렇게 기준치를 때린 거는 중국 이제 그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이 7.3, 7.4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7.2 기준치 때릴 거거든, 3개월 후에. 그런데 헤지 펀드는 계산이 다르지. 여러 가지 보니까 저거 7.1, 7.0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거꾸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도 보셨지만 내려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헤지 펀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1개월 사이에 한 그 6%, 7% 먹었어요. 6, 70억 달러 차익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이 공포에 시달려 가지고 이상한 그 수합을 통해 가지고 환율 방어에 나선답시고 해서 헤지 펀드 배를 불려준 케이스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환 보유고 헐지 않고 뭐 위안화 가치 지켰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방어가 된 건지,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펀더멘탈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돼서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환율 방어를 한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자국환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끔 그 짓 하죠.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막 사들이면 엔화가 꼬라박히던,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꼬라박히던, 즉 엔화 환율이 막 뛰던 게 이제 그 잡히죠. 불을 끌 수 있죠. 보통 그렇게 하죠. 외환 시장 개입이라 그러면 누가 소합으로 개입한다는 건 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처음 듣는데, 수합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아닐 때 수합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닌지 좀 잘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전 처음 봐. 사실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중국이 이런 직접적인 그런 그 외환시장 개입으로 개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201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6,500억 달러를 태워 먹었대요. 위안화 가치 방어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위안화 가치 방어로 직접적으로 나서든 이런 식으로 보도 듣도 못한 방식으로 수합으로 나서든 간에 펀더멘탈이 취약한 경제가 이런 꼼수를 부리면 그건 뭐 해치펀드의 밥이죠. 네, 밥이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수합 작전이 이게 원래 이런 데 쓰는 물건이 아닌데 이런 데 쓰는 도구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맛을 들여서 이제 이걸 더 할 거라고, 그게 더 무서운 사건이지. 그래서 이 중국을 보고 있으면요, 얘들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가짜 시장 경제잖아요. 거기선 시장의 로직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 의지가 문제 아니에요. 관시가 문제잖아요. 거기는 공산당 의지, 관시 이런 게 문제인, 그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원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긴급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수합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비교적 일상적인 환율 방어에 써버리니까 얘들은 뭐 그냥 항성제나 마약을 뭐 항정신성 의약품이나 무슨 항생제를 막 그냥 털어서 통으로 먹네. 이러다가 진짜 그거 필요할 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버르장머리 잘못 들리겠네. 그 망가진 거. 저는 내기 보면서 야 얘들 진짜 망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채시장도 똑같습니다. 민부를 적으로 돌렸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부동산을 빠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어떻게든 좀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야 그거 말이야 뭐 소위 중산층이란 놈들 말이야 그 아파트에 말이야 막 그냥 투자해가지고 집이 말이야 막 투기 대상이 돼서 가격이 오르고 말이야 기름이 번들번들 돌아가지고 말이야 뭐 돈 벌었다고 뭐 폼 잡고 다니고 야 그거 그렇게 가면 국민이 그 근성이 버리는 거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이지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부동산 시장 확 그냥 거품 다 깨뜨려 2020년 8월에 그래서 3홍선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작살을 내버렸잖아요. 민부를 박살낸 거예요. 그 주식은 원래 개인이 주식 안 하는데 그나마 이제 통해서 하죠. 이제 기관 통해서 하는데 주식시장도 붕괴돼 있다고요. 지금 주식 가격 계속 떨어졌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없죠. 해외 투자는 자유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오냐? 국채시장으로 와요. 그러면 국채시장에 돈이 몰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국채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국채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국채 수익률을 국채에 대한 이자를 조금만 지불해도 국채를 팔 수 있다가 되지. 그래서 10년물, 15년물 국채 수익률이 막 떨어져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1%, 2.2%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한국이 3.0이 넘어요. 10년물이. 미국은 10년물이 3.7이 넘습니다. 3.7%가. 중국은 2.1%, 뭐 2.2% 이래요. 인플레율도 안 돼. 이거 왜 그러냐? 돈이 국채에 몰리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럼 이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국채 가치가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국채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겨울 갔다가 한꺼번에 확 여름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대로 팍 꺾여버리면 국채시장 붕괴하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이자율이 낮았었으니까 이제 국채 안 사. 한꺼번에 확 사람들 마음 바뀌어갖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냐. 이 국채시장의 큰 손이 어디냐. 뭐 그래도 안정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연금기금 같은 거예요. 펜션 펀드. 근데 연금기금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수익률이 인플레만도 못해. 2.1, 뭐 2.2야. 그 연금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국채시장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게 특히 장기국채 10년물, 15년물 이자율이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요새. 이것도 황당한 건데 8월 29일 엊그저께 인민은행이 560억 달러 상당의 10년물, 15년물을 직접 인수했어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건 이거는 장기물, 단기물도 아니고 단기물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우리나라 상법에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 소유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를 못해요. 하면은 단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못 가져가. 그래서 지주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비슷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물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근데 10년물, 15년물을 직접 인수는 안 해요. 중앙은행이. 그걸 직접 인수하게 되면 그건 돈 찍는 방법이야. 국채 누가 찍어? 재무부가 찍잖아. 재무부가 찍고 중앙은행이 인수해줘. 돈 준 거지 정부에. 돈 찍기죠. 돈 찍기 수법이에요 이게. 근데 돈 찍으려고 돈 찍기 수법이 아니라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장에서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형성되었을 법한 이자율보다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에 인수해 준 거예요. 장기 국채물을.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과열돼 가지고 저수익률 현상이 벌어지니까 국채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 연금기금 등이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깠다 가다가는 이게 거꾸로 확 계절이 바뀌면은 국채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건 이상한 현상이니까 그런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게 수익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보다 높은 수익률에 그걸 인수를 해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수익률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금지된 수단이거든. 중앙은행이 국채를 장기물 국채를 직접 인수한다는 건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돈 찍기에 쓰이니까. 금지된 수단을 이제 당연한 정책 수단으로 쓰게 됐으니까 이제는 필요하면은 그냥 재무부에서 우리 국채 좀 찍을게. 그 돈 좀 갖고 오세요. 해갖고 이제 막 돌아가게 생겼어요. 이제 돈 찍기에.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기능이 왜곡된 거예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세계 제조업 1번지가. 그래서 겉에 포장지는 시장 논리인데 내용물은 당치 경제야. 당이 그냥 아주 마이크로 레벨까지 관리하는 경제예요. 세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정책 수단 여기 쓰면 되잖아 해서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야. 수압으로 왜 환율 방어 좀 해봐. 그거 저기 뭐야 그 중앙은행 돈 찍기 수법으로 그 수법 써가지고 저기 국채 그 저기 뭐야 그 이자율 좀 끌어올리는데 써봐.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된 시장 경제, 투명한 시장 경제에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천재적인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꼼수가 이게 제대로 오랫동안 이게 돼갖고 이게 체질화되면 체질이 더 망가지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생제 많이 처먹고 항전신성 의약, 항생제 많이 처먹으면은 슈퍼박테리아 생기는 거고, 항정신성 약품 많이 처먹으면은 마약사범 되는 거 아니에요. 처방해야 마약사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환율
자율 조정 기능이 마비된 채 운영하는 애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는 수출 최대화를 위해서 환율을 가급적 높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PDF, 그러니까 인플레 관리, 외환 상환 관리,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이걸 위해서 환율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고 이 두 개의 상반된 요구가 교차하는 아주 작은 포인트에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관리를 해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 자율 조정 기능이 없죠. 저 큰 규모의 경제가. 그 기능이 없으니까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방식, 통화 수합을 가지고 외환위기 타파에 사용되는 수단인 통화 수합을 가지고 일상적인 환율 방어에 써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얘들은 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갖다 놓으면 날아다니겠다. 날아다녀. 진짜 꼼수의 천재들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절대로. 꼼수를 가지고 그 큰 경제 규모를 다룬다는 게. 그다음에 아까 국채 시장이 이제 또 말씀드리면 그게 왜곡돼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15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폭락한 거예요. 부동산도 갈 수 없고 주식도 갈 수 없으니까. 국채 시장으로 몰려갔고. 국채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겠다는 돈은 많고 국채 물량은 작으니까 이자율이 뚝뚝 떨어지죠.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기금 같은 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나서서 국채를 인수해 주죠. 그러니까 돈 찍기 수단을 국채 수익률 상향 조작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 아, 그러네. 민부가 쌓일 틈을 다 두드려 부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돈은 다 국채로 몰리네. 그럼 정부는 막 돈 찍을 수 있네. 이제 이 화끈한 진실까지 도달할 거예요. 조만간에 중국 공산당이. 민부 빠개고 투자처 빠개고 주식시장 빠개면 돈은 국채로 와. 그럼 국채 막 찍어서 돈 돌리면 돼. 그럼 경제는 돌아가지. 그렇게 쌩쌩 돌아가는 중국 공산당식 경제학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